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반등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난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도 엄청난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늘 밤 있는 FOMC 회의를 관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관망하는 와중에 이제 뭐 하락하기는 좀 뭐하니까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변동성을 죽이는 측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요즘에 하루에 움직였다 하면 뭐 나스닥이 3% 4%씩 움직이는데 0.2%, 뭐 0.4%, 5% 움직였다면은 많이 움직인 건 아니죠. 뭐 많이 올랐다는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뭐 관망세가 이어졌다, 뭐 혼조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뭐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더 많았고 하락 종목 수는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보시면 좀 혼조하게 섞여 있기도 하고요. S&P나 나스닥 분봉을 살펴봐도 하루 종일 특정 어떤 뭐 그죠? 그냥 하루 종일 지루한 싸움을 이어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마감에 대해서 뭐 크게 드릴 이야기는 없고 FOMC 관망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 지표 발표들이 몇 개 있긴 있었는데 뭐 그다지 엄청난 건 없었고요. 유로존 쪽에 있는 지표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예를 들면 유로존 물가 지표 이런 것들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심각하더라 뭐 요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숫자가 좀 세긴 세더라고요. 뭐 PPI가 유로존이 36.8 요렇게 나오고 이게 맞나 싶어요. 숫자가 하도 크길래 한번 살펴봤더니 유로존 같은 경우는 통계에 나오는 게 이게 82년부터 나온 통계인데 82년부터 나온 통계인데 보시면 거의 3,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분명히 심각하죠. 이제 그래서 유로존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잘 알고 긴축의 속도를 조금 더 내려고 하고는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라가르드 연설도 그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뭐라고 했나 안 그래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딱히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나 봐요. 시장의 움직임도 특별히 없었고 그리고 뭐 뉴스 기사를 찾아봐도 연설 내용이 딱히 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야기 없이 그냥 넘어갔구나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점이 이 유로존도 지금 인플레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도 그럼 긴축을 하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그 경제 기초가 경제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는 아직까지 공격적인 긴축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긴축을 하긴 할 건데 유로존이 긴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유로존이 긴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냐? 유로존이 긴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유로화의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연결해 생각해 봐야 될 게 달러 인덱스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달러 인덱스는 전 세계 주요국 통화 몇 개를 모아서 그거와 달러의 가치를 비교해서 산출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사실상 달러 인덱스 산출의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로화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유로화가 거의 한 반 정도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의 움직임이 달러 인덱스의 산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긴축을 빨리 하면 할수록 유로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따라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단순히 어떤 금융시장의 이 돈의 흐름, 돈의 논리로만 보면은 유로존의 긴축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나 이런 신흥국 쪽에 호재일 수 있다라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던 어떤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서 달러를 약세로 전환시키기에는 근데 이제 긴축 속도나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봐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장 테이퍼링과 그리고 기준금리 50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로화가 정말 강세가 되려면 이에 상응하는 만큼 속도가 빨라야 될 거란 겁니다. 그죠? 긴축의 속도가요. 근데 이제 긴축의 속도가 아마 이렇게 빠르기는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죠? 뭐 지들이 기껏 해봐야 뭐 25bp나 올리고 QT까지는 아직 얘는 생각은 못 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완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은 꿈도 못 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이 조금 긴축을 해봐야 그다지 달러화 약세에는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죠? 이에 상응하는 만큼 유로존도 긴축을 해줘야 달러가 의미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유로존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어젯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었다. 중요한 건 이제 그죠? 오늘 밤이죠.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미국 FOMC 회의가 드디어 열리게 되고, 사실 어제부터 한 건데 아무튼 오늘 FOMC 회의가 끝나고 그죠? 금리 결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혹은 뭐 내일 새벽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잘 보셔야 될 거는 FOMC 의사록 FOMC 그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아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6월 달에 금리 인상 전망과 또 그리고 올해 기준금리 상승 인상 목표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제시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단히 체크했고요. 오늘 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 뭐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그림을 좀 살짝 그래도 좀 보고 넘어가자면 그죠? 예, 그냥 일단 뭐 반등의 흐름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아직 어떤 이런 하락 추세 뭐 이런 거를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와 저항을 보는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지지와 저항 체크해야 되겠죠. S&P 중요한 저항 4175 부근에서 일단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000이라는 자리를 어쨌든 2거래일 동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긴 한데, 하여튼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P는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S&P가 조금 더 뭐 약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FOMC 회의 앞두고 이런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저의 일종의 뭐 약간 뭐 예상, 뭐 저의 사견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사실을 봤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FOMC 회의가 나기 전에 이미 이제 빅스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한 뭐 35, 36대를 이미 터치하고 지금 밀리고 있단 말이죠. 물론 FOMC 회의에서 뭐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와서 변동성이 다시 치솟고 뭐 증시가 또 급락하고 그럴 수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좀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특별한 이슈가 없이는 이런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물기가 힘들어요.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성, 시장이 매일매일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투자자들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건 어렵고, 이렇게 시장이 난리부르스를 추고 싶으면은, 이렇게 고변동성을 유지하고 싶으면 뭔가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FOMC 회의 그런 게 그렇게 엄청난 변동성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솔직히 저는 일단 의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천천히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긴축 우려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FOMC 회의에서 뭐 갑자기 뭐 75bp를 인상하네, 뭐 야 QT를 세게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걸 갖고 막 갑작스럽게 막 계속 추세적으로 또 폭락을 시키고 이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제 생각엔 어쨌든 이런 FOMC가 어떤 시장의 추세를 결정짓고 이러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고변동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막 갑자기 폭락이 쏟아지고 그런 어떤 대박의 재료로서 일단 그런 생각은 일단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생각 정도를 일단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일단 빅스 35라는 자리에 좀 먼저 올라온 게 조금 일단 제 생각엔 추가적인 급락이나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빅스가 애매한 자리에 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이런 걸 재료로 해서 추가로 급락시킬 수도 있는 거고, 추가로 좀 더 들어 올릴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박스권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긴 합니다. 밑에 있으면 시장이 이제 좀 더 하락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많은 뭐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고요. 이 위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저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막 급락하기는 좀 어려운 공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금 더 올라가거나 뭐 조금 더 내려오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박스권 구간 안에 있어서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좀 시장 상황이 좀 단기적으로는 이걸 좀 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 빅스가 여기 이렇게 박스권, 지금 어쨌든 오랫동안 박스권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분명히 이 자리가 박스권 하단은 아니란 말이죠. 이 자리가 박스권 상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나 뭐 폭락 이런 거는 다소 조금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얘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줘야, 여기 있어야 시장이 다시 하락 에너지가 뭐 왕성하네, 이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기는 어쨌든 저의 의견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어요. 이 분명히 뭐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그죠?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요까지 뭐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이런데, 이런 걸 정당화시킬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미국 주식시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박살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이유인데, 충분히 붕괴시킬 만한 이유예요. 납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타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FOMC 회의 직전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어쨌든 간 시장이 좀 적게 빠진 편은 아니라는 거죠. FOMC 회의 전에 이미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놔서 이미 어쩌면은 조금 뭐 피로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그죠? 지금 자리가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회의 전에 좀 너무 많이 좀 움직여 놓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어쨌든 단기적인 이야기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여전히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를 이번에 시켰었고, 그런 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어느덧 미국 주식시장도 슬슬 이평선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냐. 하락 추세 진행 중이지 않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밤에 하여튼 FOMC 중요한 이벤트인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 FOMC에서 이제 막 긴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이 개박살 나고 내일부터 이제 금융위기의 시작이다. 야,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은 무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냥 차분하게. 물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죠? 중요한 이벤트인데 뭐 혹시나 뭐 긴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리를 부렸다라고 해도 이 슈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 흔하게 일어납니다.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폭락할 만한 재료를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회의 직전에, 아니 그 회의 직후에 오히려 오버슈팅 몇 번 위쪽으로 더 이렇게 올려치는 경우도 있고요. 몇 번 오버슈팅 주다가 이제 그제서야 며칠 지나고 나서야 이제 막 급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된다. 속임수가 굉장히 난무한다. 모두가 FOMC 회의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개인들의 투기성 이런 것도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중에 장난 엄청 칠 수 있다는 거, 혹은 장중에 뿐만이 아니고 일주일 이렇게 막 긴 기간을 갖고도 뭐 슈팅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다른 거 체크하면 되겠죠. 국제유가 이런 거. 뭐 일단 그 보시면 채권이나 유로화, 뭐 달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의 앞두고 그냥 차분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옆으로 기어가면서 회의 이후에 움직여야지, 일단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하여튼 채권 쪽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금리 쪽 같은 것도 좀 잘 보긴 해야 될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좀 계속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 10년물 국채금리, 혹은 뭐 요걸 그냥 미국의 시중금리라고 대충 표현을 할게요. 미국의 시중금리가 이 상승을 정말 몇십 년 만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한 거거든요. 약간 좀 변곡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크게 꺾여서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올라가거나, 뭐 솔직히 이 단순히 이제 어떤 기본적인 분석, 뭐 당연히 긴축한다라고 하면 금리가 오르겠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고, 이게 투기의 세계, 투자의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뭐 일부 뭐 의외로 긴축 세게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한동안 또 금리가 또 꺾여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근데 꺾여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변곡 자리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이 금리 움직임 좀 잘 보자고요. 하여튼 FOMC를 재료로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좀 지금까지 달러고 금리고 좀 조정을 좀 많이 해놨거든요. 이 조정을 해놓은 이 에너지를 어디로 폭발시킬 것인가 이런 점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금리나 채권이 채권 시장하고 환율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어떤 역사의 그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 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자리에 와서 맞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이후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월봉이고요, 이거 그죠? 금리 월봉인데 이게 얼마 안 돼 보여도 이게 어떤 상승률 이런 거 로그 차트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엄청난 거라고요, 이게. 이게 엄청난 상승이었다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오늘 밤에 해야 될 얘기를 너무 좀 아침에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하여튼 국제유가 같은 거 일단 100달러 지지선 계속 잘 지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얘도 FOMC 회의 이후에 움직이겠다 뭐 이런 모습으로 삼각 수렴형 그죠? 나오고 있고요. 다른 거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뭘 할까요? 어제 저항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또 상승을 하네요. 그죠? 미국이 상승해서 그런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이제 뭐 뭘 하겠습니까? 일단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을 테스트 하겠죠. 또 어제 만들어놨던 저항 자리 거기 넘나 안 넘나 잘 보시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디엔가 지금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제가 굳이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삼성전자에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저항 자리는 68,700원 혹은 800원 요 정도 되는 자리가 정말 무거운 자리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뭐 힘이 딸려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일단 68,7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못 올라오고 있긴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어제 고점 자리가 어떤 직전 고점 자리로서 중요한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잘 지켜보자, 어떻게 하나 잘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항 테스트 오늘 하는 거겠죠. 저항 테스트 지켜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뭐 코스닥도 그죠, 1270이 중요한 저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뭐 어제 뭐 두 가지 관점,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전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제 저항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리 못 넘겠지라고 가정하고 뭔가 한 숟가락 얹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FOMC 회의 직전이지 않습니까? 나는 회의 결과 보고 움직이겠다 이런 관점도 나쁘지 않고요. 혹은 뭐 아유 난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여기 위에 싸우라 그러고 나는 350 본괴되면 움직이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의 생각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뭐 숏포지션 진입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각각의 방법마다 다 그 위험도가 다르단 말이죠. 각각의 방법마다 이 포기하는 때나 포기하는 어떤 조건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됐을 경우, 그죠? 도망가는 조건들도 달라져야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뭐 제가 뭐 특별히 저는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으려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저항 테스트 잘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 드렸고, 오늘 밤에 FOMC 회의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죠, 안타깝게 내일 일단 한국장 문을 닫네요. 그죠? 네, 참 그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되고 참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스스로 본인의 그 어떤 투자 스타일 혹은 뭐 본인만의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갖고 대응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보통 이제 좀 이래도 되나 싶게 한 박자 늦게 움직여도 뭐 세상 일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정도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